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를 빛내주실 분은 한국 IT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형수 IT의 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형수 대표님은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 안 되셨지만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업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참고하는, 제가 그래서 이형수 대표님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게 이거 우리 코 그냥 손발 안 대고 코 풀 수 있네, 이런 분위기로 IT에 대해서 쫙 전반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IT의 신, 네, 이런 걸 하는데, 네네네. 사실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PD가 시켜가지고, 네. 우리 증시각도 이거 강의사는 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네. 네. 저는 이제 IT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운영해오고 있고요. HSL 파트너스라는 회사, 조그만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IT의 신 채널을 보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월등히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약간 맞아요.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하면 그렇죠. 정통파로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맞습니다. 네네. 이게 외부에서 알아가는 입장에서 봤기 그렇죠.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쉬우시죠. 맞아요. 원래 또 이렇게 잘 하는 거랑 네. 잘 가르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네. 좀 쉽게 가르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깔끔하게 우리 원하는 것만 딱딱 뽑아주네.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신제품이 중요한지, 그리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딱딱 얘기해 주고, 자회사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아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IT의 신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지만 의외로 IT는 지금 붐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도 PCB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IT에 집중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IT의 신을 모시게 됐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잠깐 한번 해보죠. 최근에 네네. IT가 주식시장은 금리를 올린다 등등 해가지고 좀 꺾였지만 분위기가 되게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서버 쪽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좀 쉽게 이제 설명하면 디램이라는 시장이 네. 한 40% 정도가 모바일이고, 그렇죠. 네, 한 30% 후반이 이제 서버, 그렇죠. 그리고 PC가 한 13에서 15% 정도. 네, 이제 보통 메모리 쪽에서 디램이 대부분 돈을 버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서버 쪽이 이제 계속 기대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수요가 지연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신규 칩셋이 이제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지연이 돼서 드디어 이제 올 1분기에 양산이 된다고 이제 인텔의 CEO 팻겔싱어가 네.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얘기했죠. 이거 못 맞추면 되게 망신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설도 네네, 약간 그런 있기는 해요.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어쨌든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코멘트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양산 타서 2분기에 출시가 본격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또 일단 밀려있던 수요들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인텔의 신규 CPU가 왜 또 중요하냐면 네. 결국 DDR5 디램의 수요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결국 이제 DDR5라는 어떤 신규 디램이 가장 큰 수요처가 이제 서버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그쪽도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플립칩 BGA라는 네. 거기 이제 CPU, GPU용 기판들이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진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수요는 또 확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네. 공급단에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이 막히면서 네. 계속해서 또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림들이 네.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C BGA가 작년에 주가로 아주 네네. 난리가 났어요. 네네. 아직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고 조금 네네.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디램하고는 상관없는 쪽이고. 네네. 근데 왜 이렇게 FC BGA가 지금 확 뜨게 됐을까요? 네. 일단 디램하고는 상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U, 그러니까 우리 컴퓨팅의 기본이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CPU가 있고 이제 스토리지가 있고 예전에 하드를 썼고 지금은 낸드 플래시를 쓰는데 그렇죠. 결국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땡겨오는데 버퍼가
또 병목이 있으니까 네. 결국 중간에 D램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CPU가 이렇게 원활해야지 D램하고 낸드 플래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구조인데 네. 이제 CPU 단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서버용 특히나 CPU 같은 경우는 이게 기판을 굉장히 넓적하게 씁니다. 예전하고 좀 기술적으로 좀 달리. 왜냐면 칩넷이라는 구조도 이제 새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칩넷 이런 것들은 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제 미스매칭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그냥 우리 플립칩 BGA라는 거, 플립칩 CSP라는 거는 AP, CPU를 만들 때 필요한 뭐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릇이죠. 반도체를 올릴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맞습니다. 보는 예. 거죠. 네.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온 동그란 웨이퍼를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이제 패키징을 해야지 반도체를 쓸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밑에 이제 그 방석처럼 이제 그릇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한때 이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2015년쯤에서 이 애플이 AP에다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거는 PCB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oC 쪽은 PCB가 없이 이 기술이 진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PCB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펜아웃 레벨 패키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TSMC가 잘해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칩 사이즈, 칩 네. 다이 사이즈로다가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PCB를 붙여버린 그런 개념인 거죠. PCB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네네. PCB 리스라고 해서 그 PCB 대신에 RDL이라는 고부장 필름 같은 걸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쪽 수요처가 사라지니까 PCB 쪽 큰일 났네라고 해서 투자를 거의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네, 네. 일본 뭐 저기 신코 이비덴이라는 회사들 뭐 그렇죠. 이런 이비덴 신코가 네. 큰 회사죠. 네, 그런 회사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해버린 거예요. 네네. PCB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 하긴 그 사이에 네. 그래도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이런 무슨 서키트 만드는 회사들 다 네네. 박살이 났으니까. 맞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했는데 네. 이게 그 SoC라고 그랬죠. 시스템 온칩이라고 다이를 계속 크게 넓히는 게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발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웨이퍼 다이 자체를 작은 것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어떤 기판에다가 심어서 이게 2.5D 그러니까 그 패러럴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뭐 인터포저 같은 것들을 써서 네. 하는 기술들이 다시 또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 옛날에는 밥그릇 하나, 아니 접시 하나에다가 네네. 뭐 마늘장아찌든 뭐 네네. 김치든 한 개씩만 올렸는데 맞습니다. 판때기를 접시에다가 마늘장아찌, 김치, 뭐 그렇죠. 도라지 이렇게 나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같이 올린 게 종지를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접시에다가 여러 개. 그러니까 네네, 칩이 맞습니다. 여러 개가 붙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 공정에서 생산된 그냥 단일 공정칩 만약에 뭐 10나노면 10나노, 네. 7나노면 7나노 짜리 그 하나의 어떤 그 다이를 가지고 실장을 했는데 지금은 고성능의 칩이 필요한 것들은 5나노로 하고 네. 뭐 좀 약간 성능이 좀 덜 떨어지는 거는 한 14나노로 해서 그냥 한 곳에 넣어서 패키징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판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컴퓨팅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수요를 끌고 왔고 그런데 수요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공급단에서 지금 그 대응이 안 설비 증설이 되는 전혀 안 했으니까. 안 되는 네. 그리고 지금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PCB 장비는 대부분 일본 쪽 장비 업체들이 공급을 하는데요. 네. PCB 그러니까 특히나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이 대부분의 어떤 장비를 납품하는데 이쪽에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장비 자체가. 네, 그걸 장비 만들 자체가. 장비 자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발주를 지금 내면 어떤 그 장비를 인도받는 시점이 지금은 1년. 네. 1년이고요. 신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납품하면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캐파 투자를 해도 2년 뒤에 캐파 증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요는 막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그래서 플립칩 BGA 쪽 가격만 올랐어요. 네. 그래서 플립칩 BGA 가격만 계속 올랐는데 이게 또 뭔가 또 여기서 수급을 빨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플립칩 CSP 쪽도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네네. 그리고 뭐 메모리 기판도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최근에는 이제 통신용 기판까지 수급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계속 연쇄작용을 해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네.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CPU의 양 증가하고 연동해서 지금 증가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CPU. 맞습니다. 모든 종류의 CPU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뭐 CPU라 그러면 우리 X86 계열에서는 뭐 네. 이제 뭐 인텔도 있고 네. 뭐 AMD AMD도 있고 네. 엔비디아도 있고 한데 얘들이 예전에는 칩 하나 만드는데 썼던 다이가 만약에 뭐
가로 세로 뭐 100cm다 그러면 이제는 뭐 150cm씩, 200cm씩 써야 되는 거죠. 칩 하나당. 네. 그래서 이 수요가 많아진 데다가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뭐 구조, 칩을 2.5D, 3D로 쌓는 구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그 기판 자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 그리고 겁니다. 또 지금 그 AMD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얘기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옛날에는 칩을 그 고성능 칩을 하나를 딱 박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요즘에는 CPU를 빠르게 속도를 하고 발열을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복합 칩으로다가 맞습니다. 싱글 칩이 아니고 멀티 칩으로 맞습니다. 넣잖아요. 네. 지금 네네. 그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SoC라고 해서 네. 여기에 그 어떤 CPU 블록, GPU 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뭐 쿼드 코어라 그러면 코어가 4개 들어가고 뭐 6개 들어가고 뭐 8개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한 개 다이에다 구현을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블록 하나를 다 쪼개 가지고 네. 그냥 한꺼번에 이제 패키징만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고성능의 어떤 이게 면적 기준으로 코스트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5나노로 가지고 이렇게 칩을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돈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네네. 드니까.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부분만 고성능 퍼포먼스가 필요한 쪽만 이런 이제 비싼 다이를 쓰고 네. 나머지 뭐 저성능 어떤 구조에서는 그냥 싼 다이를 쓰는 겁니다. 네. 14나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종 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AP까지는 그게 이렇게 네. 합산이 되다가 오히려 네. 이제는 다시 분리가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AI라는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예, 이게 SoC 구조로는 AI를 구현하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좀 별로 이게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발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것들이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 반도체 시장의 어떤 목표가 타깃이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AI 쪽이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컴퓨팅 구조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때는 CPU 성능이 중요하지만 어떤 네네. 때는 GPU 성능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NPU 성능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다 쪼개가지고 붙이는데 그렇죠. 그 성능의 그 요구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NPU가 발전되는 5나노짜리를 심고 네네. 어떤 데는 CPU를 5나노짜리 심고 어떤 맞습니다. 데는 GPU를 그렇게 심고 그렇죠. 아니면 좀 떨어지는 거는 저거는 뭐 12나노로 맞습니다. 공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하나의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는 뭐 어떤 우리 빅테크라는 업체들이 대부분의 그냥 인텔 CPU다. 그렇죠. 뭐 AMD의 CPU를 그냥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자사의 어떤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칩을 설계를 해서 네.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외주를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인텔이나 AMD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게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뭐 연간으로 인텔이 몇 개, 뭐 AMD 몇 개 하면 딱 준비하면 거의 뭐 쇼티지나 뭐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은 생각지 못한 수요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테슬라도 자체 칩을 설계해서 갑자기 뭐 네.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뚝 빨아가고 사실 플립칩 BGA의 어떤 그 쇼티지의 트리거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네, 애플이 원래는 맥북 있잖아요. M1, 거기 M1 칩. 네, 네. 맞습니다. 맥북에 원래는 그 인텔 칩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맥북 M1이라는 칩을 자체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플립칩 BGA 기판 수요를 쫙 당겨가는 거죠. 어. 그거는 예상치 못한 수요였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 얘기에서 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재미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ARM 기반으로 가지고 네네, 네. 애플이 M1이라는 진짜 강력한 퍼포먼스 진짜 깜짝 놀라요. 저도 네네. 써보고 있지만 발열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써요. 노트북 네. 하나를 써서 그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고 나니까 한 대 어퍼컷 맞은 인텔이 AMD는 이미 그렇게 좀 그 복합칩을 만들어 왔고 드디어 복합칩을 만들어서 지금 진입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엘더레이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더레이크의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한 게 빅리틀이라는 구조거든요. 네. 빅리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암코어 기반에서 나온 어떤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계속 하이 퍼포먼스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의 X86 계열들은 그냥 초고성능 어떤 프로세스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최고 성능의 CPU만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력이 아무리 사용돼도 맞습니다. 상관없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을 우리는 계속 쓰고 왔던 거죠. 근데 사람은 뭐 아주 복잡한 프로세싱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뭐 사진 보거나 웹서핑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고성능 코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력 세이브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고성능 일을 할 때는 하이 퍼포먼스 그 코어가 돌아가고 우리가 저성능 일을 할 때는 그냥 로우
그 로파워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시프팅 되는 구조였는데 네. 인텔은 그런 거를 전혀 쓰지 않았죠. X86 계열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암코어만의 어떤 암코어를 쓰는 업체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12세대 CPU 엘더레이크에 처음으로 빅리틀 구조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존 켈러가 야 니네 그렇게 잘 만들려고 하지 마 이제 빠르게 네네.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하고 충고를 했다는데 이제 그 결산물이 맞아요. 엘더레이크가요? 맞아요. 짐 켈러라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분이 약간 외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외계인.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잖아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 그 인터뷰를 나가서 이렇게 네. 이해도가 이만큼 이렇게 아. 있으신 분을 아, 거의 네네. 만나보기 힘든데 네네. 그 엔지니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짐 켈러라는 분이 좀 네. 특이하세요. 이분이 정말 원래 대단한 분이죠. 네. 테슬라 가서 그 테슬라 칩 만들었고. 설계했고요. 애플에서도 칩 만들었고. 그렇죠. 애플에서도 만들고 AMD 도 다 이 만들고. 사람들 지나가면 희한하게 막 진짜 괴물 같은 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엘더레이크 개발에 상당 부분 관여를 했다고 네. 예, 이렇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그분이 설계한 게 나오겠죠. 맞습니다. 예, 랩터 레이크라는 건데요. 이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어떤 핵심 무기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루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뭐 이제는 기존의 X86의 어떤 그런 칩셋이 아니다. 네, 네. 이제 뭐 진짜 이제는 암 코어를 넘어설 수 있는 뭐 네. 전기가 마련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마치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암 진영한테 이제 X86 그 암 진영과 X86 두 진영이 있습니다. 암 진영이 이제 우리가 애플을 비롯한 그 다양한 애들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고 이쪽이 이제 대표가 AMD 인텔인데요. X86. 그렇죠. 네네. 이쪽이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암의 흐름들을 일부 아키텍처의 구조를 일부 끌고 와서 펀치를 날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인텔을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CPU 성능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을 거니까 발열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미 그 퀄컴이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암 쪽에서의 칩이 엘데레이크 이후부터는 손해에서 못 따라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그 리스크 기반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암이 제공해주는 CPU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RISC라는 네네, 그 네. 아키텍처 기반의 이 네네, 얘기를 네네, 리스크라고 맞습니다. 부릅니다. 네. 우리 뭐 아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빅리틀 구조처럼 네.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전력으로 이제 컴퓨팅하는 게 리스크고 시스크는 이제 약간 그냥 아주 하이 퍼포먼스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의 어떤 컴퓨팅이 이제 시스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인공 컴퓨터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세계 어떤 그 대회들 이런 데를 보면 네. CPU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 예. 네. 오히려 X86 계열보다 네. 지금 리스크 기반의 어떤 CPU들이 굉장히 많이 퍼포먼스가 네. 예, 저전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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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어떤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을 치었던 이런 네. 요인들이 뭐 거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요번에 그러면 네. 엘더레이크의 성능이 네네. 그동안의 부진을 깨고 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엘더 레이크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거는 대부분 DDR4를 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D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엘더 레이크 같은 경우는 DDR4도 지원하고 DDR5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DDR4를 적용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성능을 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네. 결국 DDR5가 적용되면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어떤 상당한 차원이 어떤 다르다. 네. 체감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거 설명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일반인들은 그 CPU와 DRAM과의 관계에 네네.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DRAM 네네. 뭐 DDR4를 쓰나 5를 쓰나 그건 무슨 상관인데 이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약간만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 DDR4라는 거는 그냥 설계 표준이에요. 네. DRAM은 DDR4에서 DDR5로 지금 7년 만에 넘어가는 건데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속도가 그냥 칩 속도가 그냥 한 0.50%에서 2배까지 늘어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속도가 2배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는 10% 줄어듭니다. 네네. 네. 우리 뭐 1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1.5V에서 1.5V로 줄어드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능을 이만큼 늘리면서 그렇지. 전력을 줄이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IDC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서버를
다 이렇게 갖다 놓은 IDC,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렇죠. 진짜 전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10% 줄일 수 있다면 네. 빅테크 업체에서는 굉장한 그 돈 그냥 유인인 거예요. 써버리지. 그렇죠. 네. 전기 줄이려고 막 바다에도 집어넣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같은 경우. 저 북쪽에다가 네네. IDC 만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추운 네. 동네. 네. 그렇죠. 발열 때문에 네. 발열 때문에 전기 소모가 늘어나니까 네. 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거죠. 디램의 속도가 빠르면 CPU가 네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랄까 퍼포먼스를 그냥 네네. 다 쭉쭉쭉쭉 밀어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어떤 컴퓨터가 생긴 이래로 네.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가 못 따라갔어요. 계속. 네. 그래서 병목이라는 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속도를 프로세서 속도를 못 따라간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모든 어떤 우리의 어떤 IT의 역량이 집중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더 디램 성능 개선을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저장이 같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저장이 따로 있죠. 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곳에 붙이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병목을 줄이려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 오늘 이제 각도기님께서 부르신 것도 오늘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해서 좀 네. 뭐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결국 그것도 결국 그 병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될 거고 거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첫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CPU가 다양하게 이제 재조립되면서 그거를 깔아야 되는 그 PCB가 필요한데 그 PCB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애플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패키징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패키지 수요가 늘어났고 그렇죠. 반면에 그 패키지의 판을 만드는 PCB 업체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가 이제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비딘이나 아까 어디라 신코. 신코, 네. 이비딘이나 신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조 단위의 지금 설비 증설 맞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것도 인텔이나 AMD 같은 업체들이 돈을 태워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용 라인으로 선수금을 주는 거죠. 네.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인텔한테 1조 정도의 규모의 뭐 어떤 그 전용 라인 투자가 지금 그 1조 5천억인가 투자하는 게 그게 네네 그거군요. 그게 인텔 있고 또 AMD도 한 1조 1천억 정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어떤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칩 업체들이 막 돈을 지금 뭉탱이로 질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밑단에서부터 봐서 올린 건데 이게 결국 저는 지금 IT의 업황과 IT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이건 웬일이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건 이제 말씀하셨던 뭐 AI라든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업황이 지금 당장 이거 사이클이니까 시크리컬하게 한번 올랐다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시클리컬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반도체라 그러면 당연히 시클리컬의 성격이 강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인프라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존에는 우리가 뭐 미국 소비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막 봤잖아요. 네. PC의 뭐 수요가. 네. 근데 지금 사실 메모리 업체들의 관심사는 서버지. 네. 근데 사실 뭐 PC나 모바일 쪽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네. 네. 왜냐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쪽이 서버고, 그리고 서버 업체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질러요. 25% 30% 맞습니다. 40% 그냥 맞은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습니다. 다 네. 달라는 데서 다 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들은 그거를 만약에 뭐 메모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조류가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다른 빅테크 업체한테 뒤처질까봐 걱정인 거지. 네. 이걸 뭐 반도체 가격을 얼마나 싸게 사고 이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로 네.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오늘 바로 나온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어요. 네네. 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네. 어떤 의미 있는 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자기 얘기를 새롭게 규정해서 지금 가기 시작해요. OS 프로그램 중심에서 맞습니다. 이제는 게임 중심으로 670억 달러인가를 주고 샀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한 70조 넘게 주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자기네 방향성을 잡고 가기 시작한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5G라는 통신, 네. 그러니까 우리 통신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CPND라고 해서 같이 바뀝니다. 네, 이거 CPND 설명해 네, 주시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3G 통신이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유튜브 보려면 다운받아서 봐야 됐어요. 네. 아니면 굉장히 저화질 영상입니다. 네, 네. 그게 LTE가 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예. 이제 그러면서 유튜브 빵 터진 맞습니다. 거죠. 유튜브라는 플랫폼 빵 터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5G가 되면 이게 스마트폰의 어떤 뭐 스마트폰이 5G까지 필요할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저도 네네. 그거 네네. 얘기도 조금 이따 또 네네. 해보셨다. 아, 네네. 그래서 결국 5G의 어떤 핵심 어떤 디바이스는 자율주행차랑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한번 보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될 때 결국 그 OS를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 OS 업체들은 결국 그 생태계를 꾸릴 수 있는 애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지금 우리 보면 자동차에는 OS가 없죠. 네. 깡통차입니다.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 스마트카가 되려면 자동차용 OS가 생겨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OS 플랫폼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5G가 밀리미터 웨이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결국 이 자율주행차라는 디바이스인데, 여기다 메타버스를 장악하려면 결국은 OS 업체들이 뭔가 이 생태계를 딱 펼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시대는 그건 늦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걸 늦었는데 결국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굉장히 게이밍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이 어떤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또 스터디도 안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네. 뭔가 스터디를 하려는 뭐 니즈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왜 우리 LTE 이상 우리가 도대체 뭐가 필요해? 5G 필요해 할 때 이 5G는 진짜 5G입니다. 스탠드 얼론 5G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 쓰고 계신 5G는 뭐냐면 서브6. 네, 서브6죠. 서브6라고 해서 3.5기가에서 4.5기가 정도 네, 수준의 맞습니다. 그런 속도라서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가 자율주행한테는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가 맞아요. 늦다는 거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늦고 대신에 우리가 보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전혀 네, 맞습니다. 문제가 없이 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업 스트리밍이 조금 늦을 뿐이지 뭐 다운 스트리밍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자동차와 그거보다 더 심화된 자동차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한 쪽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서 그거 방향성을 잡은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네.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테슬라는 애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기네 OS로 자기네 맞습니다. 완제품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결국 수직 계열화거든요. 이게 우리 모바일 시대, 우리 스마트폰 시대를 보면 결국 OS는 두 개잖아요. 살아남은 OS는 두 개인데 애플의 iOS하고 안드로이드인데 네. 둘 다 전략이 달랐죠. 애플은 철저한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애플 제국을 만들었고 네. 안드로이드는 철저한 연합군, 네네.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OS를 거의 이제 무상으로 뿌리면서 이 그 디바이스 업체들하고 어떤 연합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야, 그러면 이제 애플은 성향상 또 자기네 그 테슬라 모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과연 어떻게 갈지. 폭스콘을 잡고 뭐 LG 마그나를 잡을지 그것도 재미있는 앞으로 보게 될 대목이고. 그다음 또 다른 OS 업체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누가 될지 안드로이드 진영이 나오게 될지 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웨이모가 되겠죠. 구글 웨이모니까. 맞습니다. 네. 그 진영이 와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에다가 OS 쫙 뿌려주고 너희들 이거 써. 맞습니다. 이렇게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결국 이 메타버스 OS라는 건요. 네. 결국 모든 OS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우리 로봇의 OS도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잘 모르는데 로봇의 OS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윌로우 거라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윌로우 거라지라는 회사가 구글이 인수했어요. 네, 구글이 왜 이걸 인수했겠습니까? 결국 안드로이드하고 붙이려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 자동차에도 안드로이드 OS를 넣고 싶어 할 거예요. 뭐 네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 초연결이 돼야 되고 IoT도 어떤 OS가 필요할 텐데 거기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애플도 그러겠죠. 이 자기들의 어떤 최근에 맥북하고
그 애플 그 아이폰 아이패드 OS를 붙였잖아요. 통방 그렇죠. 그 저기 M1으로 그렇죠. 바꾸면서 맞습니다. 상방 통합을 완성했죠. 다 통합을 했죠. 이번에 이제 저것도 나오잖아요. 그 뭐야 랩 그 뭐지 무슨 데스크탑 큰 것도 이제 M1 맞습니다. 맥스 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걸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 우리 미래 사회의 초연결 시대의 이 핵심 OS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이제 군웅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거인으로 테슬라가 등장했고 네. 애플이 그걸 쫓아올 거냐가 있고 그다음 제3 뭐 웨이모를 비롯한 그렇죠. 뭐 구글 진영이 또 또 분명히 생각지 못한 다크호스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네.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그 현대차가 손잡은 어디야? 앱티브? 네, 앱티브. 앱티브. 네네, 앱티브. 앱티브. 이런 진영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재미난 건데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분 동안 드렸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모두 전자기기화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세상이 전자기기화 되는 상황이라면 칩에 대한 수요가 옛날에 그러니까 시크리컬 사이클 타면서 했었던 뭐 4년에 한 번 반도체는 뭐 4년 주기야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오히려 그렇죠. 깨진 게 아니냐. 그렇죠.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네. 투자자들한테. 네. 이 반도체는 시클리컬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특히나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네. 당연한 건데 네.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작년 21년과 22년이 그 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크아웃 논란을 하면서 주가 실적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 싹 다 뺐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주가를 뺄 때 생각하던 반도체 저점이 진짜 그 생각하는 대로 올 것이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안 올 거라고 계속 예측을 했었고 네. 그때는 제가 작년에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필드 쪽에 좀 아무래도 좀 거기서 소스를 많이 얻는 편인데 아니 필드 쪽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필드 쪽에서는 전혀 안 야, 그랬죠. 이거 네. 우리 재고도 굉장히 작고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아마존이 세계 1위 그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최고 고객인데 얘들이 1, 2%밖에 안 깎았어요. 서버 가격, 서버 디램 가격을. 왜냐면 DDR5 받아야 되니까 DDR4 가격을 많이 깎으면 삼성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답이지. 근데 오히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아니 1등 업체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가격을 막 그렇게 칠까라고. 그러니까 네. 디램 익스체인지 그 트랜스포스 쪽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통업체가 그동안 너무 잘 맞췄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 노근창 센터장님도 거의 제 느낌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이거 뭐 하이닉스하고 조금 업계 관계자들 만나보면 전혀 아니다 상황이. 맞아요. 네. 근데 왜 유통업체들이 전 알리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유통 시장이었어요 작년에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재고라는 거는 공급업체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공급업체가 원래 재고 쌓아놓고 창고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막 격화되니까 혹시나 메모리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막 수요업체들이 재고를 막 쟁겨놓고 있다가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유통시장에 판 거예요. 이게 5%밖에 안 되는 시장에. 이거 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AWS나 이런 애들이 네네. 그거를 사놨다가 네네.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다가 맞습니다. 그걸 유통시장에 풀었다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에는 정말 이 모듈 가격에서 칩을 떼서 팔면 마진이 남는 이상한 시장도 생겼었어요. 전 그런 경우 저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그랬군요. 네네. 그러니까 신기한 시장이네 진짜.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우리 디램 소자가 있잖아요. 소자를 또 PCB 이렇게 판에다가 모듈을 해서 이렇게 네, 그렇죠. 그죠 메모리 카드라고 해서 팔잖아요. 예, 그 메모리 카드 사서 떼서 그냥 팔면 마진이 남는 시장이 있었다니까요, 작년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조업체들의 마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슬슬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2분기 저점 올 거라고 봤는데 아닌가? 지금 슬슬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트렌드 포스트도 작년에 올해 역성장할 거라고 계속했다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로 인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플러스 성장을 바꿨다가 계속 전망치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큰 얘기로 다시 가서 네. 우리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또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재밌어가지고 얘기하다 네네. 보면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그 PCB를 통해서 봤지만 네. 그러면 이 반도체가 향후에 펼쳐질 그런 폭이 그 동안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수요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요들이 일어날 부분이 있는데 네. 뭐 CPU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물리적인 한계. 거의 이게 2나노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 전자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데 거의 한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나노, 2나노 그러다가 1나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 옹스트롬이라는 옹스트롬 25A. 네네. 그래서 이 180 옹스트롬이라 그러면 그게 1.8나노입니다. 그럼 2나노에서 0.2나노 줄이기 위해서 미세 공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R&D 비용만 50조가 듭니다.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86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아니라 R&D만. 네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잘못 질렀다가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는 EUV 극공정은 맞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맞아요. 다 푸겠죠. 두 개 회사 빼고는. 네. 하나 잘못했다가는 맞습니다. 회사가 그냥 잠깐.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도 D램에서 돈 벌어주는 게 있으니까 질렀지. 그렇죠. 그거 못 벌어줬으면 못 질렀는. 못 지릅니다. 거죠. 네. 그거 잘못 질렀다가 회사에 있는 현금 다 태우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그 파운드리는 결국 이제 두 개 업체가 다 먹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제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이 매몰 비용도 너무 클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미세공정 쪽보다는 이제 후공정으로 이걸 메이크업 하려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칩넷부터 시작해서 EMIB 뭐 X큐브, I큐브, H큐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몰라요, 저 그건.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다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어떤 그런 그런 이제 모델들이고요. 네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후공정 쪽이 계속 따뜻해지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 기판도 왜 따뜻해지겠어요? 후공정 쪽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후공정 쪽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저부가 가치에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오사트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적인 하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그 암코를 잡게 된 것도 네네. 자기네 한계를 느낀 거죠. 맞습니다. 후공정에서 자기가 이제 전공정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패키징 같은 그 후공정을 패키징은 아니다. 하여튼 후공정을 못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엠코를 붙잡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앵커를 붙잡았다라는 것 자체는 얘네가 이제 뭐 한 발 진보를 할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최근에 그 H큐브라는 거를 공개했어요.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인데 그거를 삼성전자랑 암코랑 그리고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TSV를 연결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것도 결국 그거는 이제 슈퍼컴퓨터. 네. 하이퍼스케일러 쪽 컴퓨팅에서 막 쓰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저는 반도체 공부를 해보다면 이게 건설업이야 뭐야 할 정도로. 그렇죠. 176층을 지금 쌓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 그 테스트 장비로 이게 옆으로 휘었나 안 휘었나 네, 그걸 맞습니다. 보면서 똑바로 올려야 된다는데. 그렇죠. 야, 이게 무슨 건축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 지금도 보면 이게 성능 향상과 칩다의 사이즈의 미세화가 한계에 있으니까 네네. 이제는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구조를 가지고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러 개를 적층해서 병렬을 맞습니다. 적층해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파워를 내는 맞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자꾸 그렇죠. 가는. 그러니까 스루 실리콘 비아 뭐 네네. 이런 것도 필요한 맞습니다. 거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결국 그 CPU 프로세서의 병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빨리 데이터를 쏴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뭐 반도체 기판도 쓰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또 씁니다. 네. 인터포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방석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자꾸 한국에 국뽕하시는 분 여기서는 국뽕하시면 안 되는데 TSMC가 그렇게 강한 이유가 그거를 그냥 원래 원천 회사잖아요. 처음에 그 파운드를 했던 첫 번째 회사고 그걸 맞습니다. 계속해서 업력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 뒷단까지도 그 패키지까지도 잘하는 아까 펜아웃 레벨 패키지 레벨아웃 더블 LP, 웨이퍼 그것까지, 레벨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것까지 하게 된 것도 걔네의 그게 업력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고 네. 이걸 삼성이 하루아침에는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러나 이제 시작은 한 거다. 네. 근데 이제 선수가 둘밖에 없다. 네. 이게 이 구조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는 파운드리 값어치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TSMC가 파운드리만으로 주가가 저만큼인데 참 그 외에 선수 한 명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그 가치가 1도 없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결국 그 시스템 LSI 쪽에서 네.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밸류에이션 반영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작년 4Q 이거 공개했는지 모르겠네. 네. 제가 그냥 추정한 겁니다. 이게 추정한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히진 않죠. 네네. 겉으로. 네. LSI 쪽에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8천억, 9천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LSI 말고 파운드리 쪽에서 거의 대부분 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파운드리에서 나온 거죠. 네. 또 LSI 얘기했으니까 또 옆으로 잠깐 새는데. 이번에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엑시노스 2200, 네네. 네, 2200 네네. 이게 출시가 조금 늦어지면서 네네.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네네. 이거 과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네. 하는 고민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 네. 엄청나는데 혹시 그 공부 네네. 하셨을까요? 저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게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AMD의 GPU 블록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MD의 GPU는 X86 계열입니다. 네. 그죠? 그런데 얘는 ARM 아키텍처. 그죠. ARM 아키텍처니까 요거를 적용하는데 약간 뭔가 어떤 버벅거림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상당 부분 해결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이제 물량이 줄어든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국내향. 원래 국내향이 엑시노스 갤럭시 S22인가 네네. 해서 쓰기로 했었었죠. 네네. 그게 이제 퀄컴 쪽으로 넘어갔죠? 간 건데 한 네. 500만 개 정도가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이 다 조달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마 중국 제품 사실 중국 타켓이던데 맞아요. 네. 그걸 중국 그 스마트폰에 쓰고 맞습니다. 쓰이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될 것 같죠. 네네.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 분위기가 미국 제품하고 그 외에 어떤 걸 대안을 놓고 보면 무조건 후자 쪽을 택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퀄컴. 최근에 중국 쪽,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할게요. 막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익스포저 높은 장비 회사들이 되게 마진이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정부가 막 지금 돈을 막 쏴줍니다. 그래서 빨리 쟁겨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언제 끊어질지 네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막 중국에 장비 팔면 막 잔금 못 받고 막 1년 뒤에 막, 네, 막 다음 장비 넣어줄 때 받았어요. 맞아요. 막 잔금 못 받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마진 막 쏴줍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중요한 투자 네네. 포인트인데요. 포인트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중국하고 전국 업체하고 거래하는 그 소재 장비 회사하고는 제가 주식을 안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결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계약금 받고 두 번째 중도금 받고 마지막 잔금 못 받아. 그렇죠. 왜 못 받아? 그랬더니 다음 거 계약금 받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맞아요. 중국 애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막 그 장비 내고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일단 달라는 분위기예요. 혹시나 수급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뿜뿜하기 시작했고 밸류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밸류가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 장비 업체는 밸류 따져갖고 퍼 12배야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KLA 덴코라든가 거의 대부분 KLA 덴코 거를 카피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맞습 네. 검사 장비 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그런 쪽까지는 못 간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 한 탑 5를 이야기하면 네. 일단 넘버원은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데 네. 이제 어떤 그 가치로 보면 ASML이 이제 네. 예. 1, 2등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정도로 네. 보고 있고 네. 3위가 랩리서치. 랩리서치. 네, 랩리서치 4위가 이제 KLA. 네. KLA인데 이제 탱커를 흡수해버리는 지금 KLA고요. 뭐 그다음에 테라다인, 어드반테스트 요 정도로 따지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다 합니다. 얘는 뭐 증착도 하고 식각도 하고 뭐 세정도 하고 뭐 후공정 장비도 하고 다 잘하는 애들이고요. 대단한 회사. 대신에 노광은 못합니다. 그 노광은 ASML이 독점하고 네. 랩리서치는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네. 식각을 특히 잘합니다. 식각을 특히 잘하는 회사고요. KLA는 이제 검사 쪽을 특히 잘하는 애들이고요. 네. 테라다인하고 어드반테스트는 테스트 장비를 굉장히 잘하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거기를 다 이제
놓고 다 우리나라가 어떤 카피도 아니고 예, 네. 국산화. 네.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국산화. 네네. 국산화. 예, 네. 옛날에는 카피도 좀 했다고 하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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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아, 처음에는 다 뭐 모방해서 최근에 나온 거죠. 어떤 회사죠? 그 식각하는 회사 어떤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회사 대표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0년 뒤로 전으로 돌아가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APTC. APTC. 네네. APTC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업 초기로 돌아가면 난 다시는 이 사업 안 할 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네네. 식각이 어려워.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노광은 뭐 더 어렵다는 거고. 네, 그렇죠. 노광은 전 세계 한 회사밖에 못 하니까 네, 지금 네. 사실상. 그러면 네, 첨단은.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게 테스트 장비인 네네, 거죠. 그렇죠. 네. 테스트가 그나마 최근에 뭐 국내 넥스트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이제 KLA하고 좀 어떻게 경쟁해 보겠다 네, 뭐 이런 네. 상황이고. 네. 네. 잘 될까요? 항상 잘 되면 사실은 네네. 배수를 많이 줘도 상관없는 네네. 거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검사 장비 쪽은 좀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3D AOI 이런 쪽은 이제 고형, 네. 뭐 인텍 플러스 종목 이야기 되나요? 괜찮아요. 아, 네네. 네. 그런- 매도 네네. 추천이 뭐 아니고 이거 그냥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아셔야지 네네. 뭐 후보군을 알아야지 뭐 하든가 네네. 말든가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회사들 최근 실적 되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넥스틴도 그렇고 인텍도 갑자기 분기 실적 빵 하고 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다들 밸류는 높아요. 다들 네네, 밸류는 맞습니다. 높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적 그동안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걸 하기 시작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 아베 총리 덕분이죠. 아베 총리 덕분입니다. 은인이네 아베가. 네. 네. 땡큐 아베. 어,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게 됐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 각도기님도 업계 오래 계셨지만 소재 국산화 했다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죠? 진짜. 그 잠깐 설명드리면 왜 소재 국산화가 안 되냐면요. 일본 애들이 싸고 좋게 만들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싸고 좋게 만들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개발해도 안 써져요. 그렇지. 안 써주죠. 옛날에 그리고 우리 그 1세대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네. 대부분 일본에서 기술 배우셨어요. 네. 그렇죠. 옛날 또 그 국비 장학생으로 막 네. 갔다 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로열 어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네. 편이고 예전에는 국산화해서 막 뭔가 이걸 뭐 시도를 하면 또 현업에서 아이고 그걸 시키지는 않은 걸 왜 해?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썼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너 그 회사에 돈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아, 엔지니어가. 예. 네. 그런데 이게 아베 소부장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 예. 인사고과에 너 국산화 프로젝트 몇 개 했어? 이런 분위기래요. 거의. 하기야 동진 세미캠에 예, 예. 안 쓰는 그 노광 장비인가까지도 네. 팔았으니까 500억에 팔았으니까 삼성전자가 중고 자기네 안 쓰는 걸 동진 세미캠 팔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원래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냥 장비 그런 거 다 없애버려요. 그냥 다 불태워버리. 기술 유출될까 그렇죠. 불태워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그 국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 이후로 진짜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지금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제대로 잘 붙으면 큰 네. 부자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거 거의 10년짜리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소부장은 국산화는. 네. 정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자할 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뭐 개발해도 조금 써주고 그냥 일본 소재 가격 깎으려고 그냥 지렛대로 쓰는 거였지 대량 써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어떠냐면 그 첨단 차세대 공정 로드맵에 국산 장비 소재 회사를 띄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그런 거 달래 가면서 네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완성 업체들이 안 도와주면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어요. 네. 테스트 해주고 야 이거 좀 요거 이상한데 요거 좀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만들어 와봐 이렇게 안 해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삼성이 거의 기술 상당부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네.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아무리 이게 소재라는 게 성능이 좋아도 이 필드에 적용하면 장비에 라인에 적용하면 또 다르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이 로스 비용 팹 한번 돌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비용입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수억은 네, 그런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챔버 안에 그 웨이퍼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한 달 걸린다고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 웹 한 장에 막 수천만 원 수억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저희한테 찾지 마시고 IT의 신이라고 쳐보세요.
유튜브 IT의 신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종목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이쪽에 가면 종목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네. 저도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네.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이 대표님이고 그 채널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구독자가 적을 때 가셔야 경쟁이 줄기 때문에 먹을 게 있습니다. 구독자 많을 때 가시면 너도 나도 다 아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적을 때 가셔야지. 아직 약간 프레시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거기 정말 저희 업자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지금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업자들과 똑같은 레벨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IT의 신 채널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거의 난상 토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저 거의 네. 밥 먹다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어떤 영역을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사실은 이제는 얘가 원자재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자재인데 얘가 지금은 사이클을 안 타고 사이클이 빵 터진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 AI나 이런 쪽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렇죠. 이 수요가 특히 메타버스만 봐도 우리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작년 대비해서 50% 늘렸어요. 서버 투자.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런데 공급은 지금 설계 바뀌죠. 네. 그죠? 뭐 지금 5나노에서 3나노 GAA라는 공정 네, 게이트 올라운드. 3나노로 바뀌죠. 그리고 네. 지금 디램 같은 경우도 16나노에서 14나노로 바뀌죠. 네. 그죠? 그럼 수율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거기다가 저 설계 바뀌었는데 공정도 바뀌고 설계 바뀌고 공정 바뀌면 수율이 더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우리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네. 하기야 지금 전기차가 기반이 돼야 자율주행차가 나오니까 전기차 증가 속도가 미친 속도예요. 저희 모든 예상을 다 깨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초 분석한 자료하고 연말 분석한 자료가 5년, 10년 이후의 전기차 생산 대수가 천지 차이예요. 맞습니다. 네. 너무 지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물론 테슬라가 지금 거기서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니까 한 5년 안에 뭔가 자리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는 사실은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큘러스 있습니다. 알죠. 네네, 오큘러스가 오큘러스. 있지만 네네. 오큘러스로 다 될까요? 지금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누적 판매로 한 1,000만 대 정도 네. 지금 됐고요. 많이 팔렸네. 네. 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원래 그 애플 VR이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뭐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있는데 네. 요게 지금 제가 좀 업계 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생산 계획이 한 1,000만 대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첫 해 판매량이 1,000만 대였어요. 네. 주가는 그때 제일 세게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네. 뭔가 새로울 거 터진다 이렇게 네네, 생각할 맞습니다. 때. 네. 그러면 아마 내년까지는 메타버스를 위한 네. 기초 디바이스가 나오긴 하겠네요. 네, 나올 겁니다. 발열 문제니까 사실 이거는 뭐 네네. 6개월 안에 해결될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메타에 대한 상황들도 내년에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사실 메타가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렇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스마트폰 만들어서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는 개발자들은 예상을 했겠지만, 그렇죠. 일반인들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메타든가 AI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디까지 진보하게 될지 대략 그림은 그려도 정확한 건 모르고, 근데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도 사실 좀 모르죠. 맞습니다. 예. 뭐 로봇도 최근에 막 핫하잖아요. 네. 결국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불면 꼭 로봇은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개발된 것도 결국 그때 스페인 대독감 그죠? 그 때문에 사람의 가격이 인건비가 치솟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사회가 그것도 로봇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그렇죠. 지금 보면 굉장히 허접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진짜 일자리 없어져서 러다이트 운동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이 많이 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돈을 풀었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결국 기업의 어떤 코스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다 지금 이제 뭐 우리 패스트푸드 가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쪽에서 리쇼어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국 제조업 돌아오면 사람 써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네, 다
다 자동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일단 너무 여유가 많아서 맞아요. 아시아권에 비해서 네. 창의적인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이 맞아요. 답답한 일은 그 사람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아 오늘 야 진짜 1시간을 그냥 아주 진하게 그냥 네 IT에 대한 IT의 신과 함께 IT의 앞으로 펼쳐질 흐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그 PCB가 동일한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연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깊이 있는 내용도 하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 내용을 아시면 향후 IT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또 상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반복 청취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IT의 신 채널에 가셔서 여기에 강론이 또 거기에 다 있어요. 매 편마다. 그 강론을 또 보시면 같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제가, 너무 대본 없이 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IT에 대해서 상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상상과 꿈을 꿔봐라 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IT라는 종목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사실 공부하면 돈을 벌어요. 네, 맞아. 네, 공부하면 돈을 벌어요. 100%야. 막 이렇게 바이오처럼 막 엄청나, 이건 모르겠는데, 네. 진짜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각도기 TV나 뭐 IT신 같은 채널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진짜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게 어떤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네. 기대감과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더듬 본 것들인데 네. 결국 그거는 방향성이거든요. 네. 어떤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속도도 생각보다 느리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빠를 것 훨씬 같고요. 빠를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제 주변에 또 여러 그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폭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IT 전문가들이에요. 맞아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막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그 배수가 그 진짜 장난이 아니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IT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IT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IT 신하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갑자기 그 융단폭 형식으로 많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종종 나와주세요. 예.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애청하는 채널이고요. 우리 각도기님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기존 어떤 다른 방송들하고. 저런 말씀을 그냥 하셔도 되나? 뭐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이게, 이 보수적인 이 금융회사에 계시면서도 네. 굉장히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게 정말 듣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항상 애청하고 네. 부족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좋으시면 우리 댓글로 자주 나오시라고 댓글을 많이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좀 나가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종종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셔야 여러분들의 투자에 밝은 빛이 비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주옥 같은 얘기를 쫙 풀어주셨고 대단히 실력이 있으시다는 거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본도 없고. 근데 사실은 목차 정도는 주는데 정말 목차도 안 주시고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툭툭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이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 오늘 충분히 다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더 심화하시고 싶으신 분은 IT의 신 채널에 가시면 좋겠고, 또 저희도 종종 모셔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신 IT의 신 이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